안녕하십니까. 직업심리학 2강 강의 들어갑니다. 직업심리학 2강 강의는 변수 변인의 측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 변인에 대한 측정에서 1번의 변수란 서로 다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대상의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성별이라 하죠. 이러한 성별은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남자 1번, 여자 2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척도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데 필요한 측정 도구이다. 대상들을 산출한 수치들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2차에 잘 나옵니다. 실기에 잘 나오죠. 네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명명, 두 번째 서열, 세 번째가 등간, 네 번째가 비율, 그래서 명서, 등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변수와 변인의 측정에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변수와 불연속 변수가 있고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고요. 애연 변수와 준거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속 변수라고 하고요. 한정된 수치만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을 불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불연속 변수는 연속 변수의 반대말로서 범주형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있습니다. 수치들이 양적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양적 변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독립 변수는 원인인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를 말합니다. 어떤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원인의 동그라미, 그러면 독립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의 결과가 되는 변수, 결과의 동그라미 치고요. 종속 변수입니다. 애연 변수와 준거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를 볼 때 변수의 값을 통해서 다른 변수의 값을 애연하려는 용도, 예측하려는 용도라고도 해요. 그러면 애연 변수가 되고요. 애연 변수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바로 준거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통해서 어떤 변수의 값을 예측 애연한다. 이게 애연 변수. 이 애연 변수로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면 준거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타당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타당도에서 애연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연 변수, 준거 변수와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척도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도구, 그리고 대상들을 산출한 수치들이 담고 있는 정보.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척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2번은 척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척도를 다른 말로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측정 도구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측정 도구이며 라고 했잖아요. 측정 도구와 척도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명은 정보 차이만을 담고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쓰셔도 돼요. 분류 목적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서열 척도는 순위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상대적 크기, 순위 관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크기, 동그라미, 순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동간 척도는 수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는 등간 척도도 포함합니다. 등간 정보도 포함하는데요. 수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이렇게 쉼표 하나 더 쳐주세요. 속성과 차이가 동일하다는 등간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등간, 동간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로 절대 0점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절대 0점이 있는 변수를 측정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비율 척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실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척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척도는 측정 수준에 따라서 측정 도구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측정 수준에 따라서 나누라, 또는 거기에 나온 대로 정보, 수치들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정보의 양에 따라서 따른 구분, 이게 네 가지죠. 네 가지입니다. 자, 아래로 화살표를 하겠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측정 수준이 높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측정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양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오라고요? 명서 등비입니다. 명서 등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명목척도. 제가 단어 하나씩만 쓸게요. 서열척도, 그 다음에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척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명목척도는 어떤 속성을 분류하는 겁니다. 속성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류를 목적으로 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서열척도입니다. 순위척도와 동의하다 그랬죠. 어떤 크기나 순위입니다. 크기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열척도가 됩니다. 자, 등간척도입니다. 고를 등자에 사이간자잖아요. 차이가, 즉 간격이라 하거든요. 간격이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간격이 동일함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교재보다 좀 더 쉽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율척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네, 절대 0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절대 0점이 포함되어 있는 척도가 바로 비율척도라고 합니다. 아마 그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썼을 때 이 채점자가 보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일 거예요. 분류, 순위, 간격, 동일, 절대 0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개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포입니다. 자,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분포도란 사례들의 점수를 각 점수대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100점 만점이다 하잖아요. 되게 100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왼쪽에 있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띠게 돼요. 그래서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이 적고 이 중간 그룹이 가장 많은 거죠. 사례수가. 대부분의 변수들은 사례수가 충분하다면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이 사례수가 대개 30사례 이상이라고 해요. 30사례 이상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아래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도수 분포 곡선이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평균의 동그라미, 중앙으로 하여 좌우 대칭의 종 모양입니다.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의 분포나 지능의 분포 등 그 예는 많습니다. 가우스가 측정 오차의 분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우스 분포, 오차 분포라고도 하고요. 그 곡선을 가우스 곡선, 오차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정규 분포 곡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이고요. 중앙치고요. 최빈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에 하나, 둘, 셋으로 갈려졌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M, 중간에 M에서 더해지거나 M에서 빼지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M 마이너스 1시그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해보세요.
m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여기는요 m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됩니다. 이 시그마는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가장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가장 꼭지점이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 딱 정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앙치라고 해요. 중위수라고도 하고요. 중위값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많은 빈도수가 있다 그래서 최빈값, 최빈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모두 다 같아요. 이게 모두 다 같는데 바로 이 평균이 바로 0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여기를 0으로 잡았잖아요. 0이고 첫 번째 구간 여기가 전체 사례수의 68%가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 구간이 여기죠. 두 번째 구간 여기는 전체 사례수의 95%가 있다 해요. 세 번째 구간 여기죠. 세 번째 구간은 전체 사례수의 99%가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구간에 거기 나오죠. 68.3%, 95.5%, 99.7%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에서 100%에서 전체의 사례수를 말합니다. 전체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m이 가운데가 m이니까 m-시그마, m-2시그마, m-3시그마. 여기는요. m 플러스 시그마, m-2시그마, m-3시그마죠. 플러스 m 플러스 1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 m 플러스 3시그마가 됩니다.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1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가 되고요. 사례수를 n으로 하거든요. n이 30사례 이상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곡선은 바로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놓고 밑에를 보시면 돼요. 심학습을 보면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 정규 분포 벗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이것도 실기에서 잘 나왔는데요. 해결 방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완곡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완곡화하는 겁니다. 곡선의 모양을 완곡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되게 이제 이렇게 위로 뼈 쪽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완곡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보태거나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상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점수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했습니다.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절미법입니다.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꼬리를 자를 필요가 있다. 편포라고 이거를 편포에 정적 편포가 있고 부적 편포가 있는데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 이거는 꼬리가 작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절미법이라고 합니다. 절미법, 끊을 절자에 꼬리 밑자를 써서 절미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꼬리를 자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뒤에 보면 꼬리가 작을 때만 쓸 수 있다. 꼬리가 작을 때
자, 꼬리가 작다는 것은 그 수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작을 때 꼬리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자르는 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환산법이 있습니다. 각 점수들의 100분의 1을 찾아서 그 100분의 1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인 지점수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면적 환산법입니다. 자, 면적 환산법에서 지점수, 이게 표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인 지점수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1을 찾아서 100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100분위가 상당히 높겠죠. 뭐 이쪽 정도 되면은 지금 얘가 99%니까 1%만 없잖아요. 그래서 100분위 99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위 95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위 95는 이 사람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95%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그게 100분위 9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정규분포를 했을 때 면적을 내서 100분위 점수를 내면은 이 전체의 60%, 얘가 68%니까 이쪽은 34%, 여기도 34%가 되겠죠. 평균 지점으로 왼쪽으로 34%, 이쪽으로 34%예요. 그래서 68%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68%가. 그래서 이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면적 환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분위라는 단어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 지점수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대개 여기를 마이너스 1G,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3G라고 하고요. 여기를 플러스 1G, 플러스 2G, 플러스 3G라고 합니다. 지점수를 했을 때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변산도입니다. 변산,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알아보는 게 변산도라고 하는데요. 변산도란 한 집단의 점수 분포의 흩어짐만 동그라미, 흩어진 정도를 요약해주는 지수를 말합니다. 변산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범위, 두 번째가 사분위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별표. 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여기 있네요.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범위는 양극단적인 점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점수, 최고 점수에서 최하 점수 빼서 플러스 1을 하는 건데요. 자, 범위는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범위를 레인지라 하죠. 그래서 R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R이라고 간단히 표현하면 R은 최고 점수 마이너스 최저 점수 플러스 1을 합니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 정확 상한계와 정확 하한계를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수치,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키를 잴 때 정확히 예를 들어서 뭐 175다 그러면 175가 아니라 175점 얼마 소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한계와 하한계를 반영을 해서 플러스 1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1은 최고 점수 정확 상한계와 최저 점수 정확 하한계까지의 거리가 범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 5, 6, 8이 있다. 최고 점수 8, 최저 점수 2, 양극단만 보는 거예요. 8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분위 편차는 말 그대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등분을 해서 그러면 25%, 50%, 75%, 100%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 있는 첫 번째 구간과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즉 25%에서 50%, 50%에서 75% 여기에 있는 것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사분위 편차입니다. 사분위 편차는 범위가 양극단의 점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범위는 양극단만 보잖아요. 그래서 점수 분포상의 양극단의 점수가 아닌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수 간의 거리를 비교하자는 건데 사분위 편차는
범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양극단의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했죠. 전체 사를 4수로 나눕니다. 4분의 1 해요. 그래서 점수 중에 100분위 7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점수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끊어요.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위 2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까지의 거리를 합해서 끊어요. 2로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치로부터 25%, 중앙치로부터 25% 가는 거죠.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에 되는 평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2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것이 4분 편차가 되는데 4분위 편차 역시 범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변산도를 하고 있어요. 변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흩어짐의 정도,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짐의 정도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가 범위였습니다. 자, 범위는 최고 점수에서 최하 점수를 뺍니다. 최하 점수를 빼서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위 편차가 있습니다. 자, 4분위 편차, 4분 편차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4분위 편차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쉬워요. 자, 하나, 둘, 셋, 4개의 등분을 나눠 4개죠. 그러면 100분의 25, 100분의 50, 100분의 7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양극단에 있는 여기 구간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 하나, 둘, 여기 구간을 더합니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중앙치, 중위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치로부터의 125, 100분의 25의 평균 거리입니다. 자, 4분위 편차의 개념 들어갑니다.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의 평균 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4분위 편차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요.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 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의 동그라미요.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 거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지점을 우리가 다 평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점수는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균하고 이 점수 간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있잖아요. 자, 이 거리를 다 이제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들이 평균에서 떨어진 평균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게 평균인데 평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진 거리잖아요. 떨어진 거리. 떨어진 거리니까 전체 합산을 해서 이 사례수로 나누면 평균 거리가 나오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다 있다, 수치가. 여기에 수치가 다 있다. 그러면 편차는 없는 거죠. 모든 수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 0이다 라고 해요. 자, 분산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분산이 0이면 표준 편차도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산이 뭐예요? 자료의 흩어짐 정도를 알아보는 건데 이 분산, 흩어짐이 없다, 0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도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통계 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 값에 관한 3포도의 동그라미. 편차가 심하면 3포도가 큰 거예요. 3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측정 값을 말하며 끊어요. 한 집단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인 자,
동질적의 동그라미,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치 중에 하나입니다.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에서 떨어진 평균거리를 말합니다. 표준 편차가 0이다. 그럼 모든 숫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관측값 중에는 평균에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한 학급에 20명이 있다. 20명의 점수가 다 똑같다. 그럼 편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점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표준 편차는 관측값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 흩어질 산자가 보이죠? 자, 3포의 정도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의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스탠다드 표준 오차, 이게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고요. 자, 이퀄, 자, 루트 표본 크기, 자, 루트 표본 크기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오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SE하고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라 했었잖아요. 시그마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이게 더 크겠죠. 이거는 이걸로 나눠버렸으니까 시그마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표준 편차가 분자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면 표준 오차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피어슨에 의해서 1893년 소개된 통계량입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차이를 가지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분산의 양의 제곱근, 제가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로서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겁니다. 저게 공식이에요. 표본 추출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표본들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죠.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려주는 통계량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보다 항상 작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요, 표준 오차를 구할 때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보다 항상 작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한 값이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점수거든요. 지점수가 이렇게 표기가 돼요. 지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한 점수로서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표준 점수인데요. 자, 우리가 표준 점수 할 때 자, 지점수를 내는 공식이 있어요. 지점수를 내는 공식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거기에 보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뭐 마이너스 숫자도 나오겠고 그러겠죠? 뭐 여기에 만약에 평균이 더 크다면 원점수가 작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소수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점수를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지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1인 표준 점수를 말해요. 그게 바로 지점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있다. 영어 점수가 있는데 어떤 학급에서 영어 점수의 평균이 70점이었습니다. 70점. 그런데 김아무개의 영어 점수는 80점입니다. 그리고 그 학급에 영어의 표준 편차를 봤어요. 영어의 표준 편차를 보니까 5였다. 예를 들어서 5였다. 그러면 지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점수 그대로 넣으면 돼요.
원점수가 80점이죠. 마이너스 평균이 70점이죠. 이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이에요. 자, 70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5분의 10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지점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정수로 뺐지, 이거는 뭐 지점수 같은 경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나 소수점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요즘 많이 쓰는 표준화 점수가 T점수거든요. 그러면 T점수는 어떻게 내느냐? 50 플러스 10치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자, 50이 뭐냐? 평균이에요. 50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10이 뭐냐? 표준 편차예요. 아, T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고? 50이고, 표준 편차는 뭐다? 10이다. 그러면 G점수를 내서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김아무개의 T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아무개의 T점수는 50 플러스 10 곱하기 G점수가 2였잖아요. 그러면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이게 T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G점수 내는 공식, T점수 내는 공식이에요. 둘 다 표준점수입니다. 자, 직상 기출을 보겠습니다. 원점수가 있네요. 원점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므로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준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규준 집단을 비교할 때는 T점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원점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점이 없어요.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에 대해 비교가 불가능한 개별적 채점의 결과를 말합니다. 3번, 4번 별표 치세요. 원점수는 척도의 종류로 볼 때, 이거 명서 등비로 볼 때 서열화에 들어가요. 자, 서열화가 가능한 서열 척도에 불과할 뿐 차이 비교를 나타내는 등간 척도가 아닙니다. 차이 비교가 가능한 게 뭐예요? 차이 비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까지 차이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등간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점수는 의거점이 없다 그래요. 즉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기준점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원점수는 차이 비교가 아니에요. 원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차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서열 척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점수로 변환을 하죠. 표준점수를 가지고 차이를 비교하게 돼요. 이 차이 비교는 상대적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비교가 가능한 게 뭐죠? 네, 등간 척도죠. 아, 그러면 표준점수는 등간 척도에 해당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원점수와 표준점수 비교하는 것에 필기에서 나왔던 것은 이거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점수가 이건데요. 표준점수에 상수를 더하거나 곱해서 친수간 수치들로 변환하여 만든 점수가 됩니다. 이 표준점수가 앞에서 G점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50 플러스 10G를 쓰면 돼요. 대표적인 T점수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나 웩슬러 지능검사 이런 것들이 다 T점수를 쓰게 돼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심리검사 파트에 나오겠죠. 자,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두 변인에 서로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정도를. 그게 관련성의 동그라미요. 그게 바로 상관성이다 하죠. 그래서 상관계수인데요.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할 때 널리 쓰입니다. 제가 나중에 신뢰도 타당도 강의할 때 뭐 상관계수, 상관성을 알아볼 때 상관관계가 높다면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상관계수를 쓰는다 이 말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게 되고 절대값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삼포도를 표현했을 때 사례들이 나타내는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모였다. 저렇게 직선에 가깝게 모이면 이게 이제 흩어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가 크고 점들이 퍼져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포도를 그릴 때 이렇게 직선 모양이다. Y는 X 모양의 직선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고루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삼포도 그릴 때 흩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작겠죠. 상관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점수의 제한과 아울러서 서로 다른 집단들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상관계수가 있는데 보통 상관계수를 감마 이걸 표시해요. 감마로 표시를 합니다. 감마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다라고 하죠. 자,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부적 상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니까 정적 상관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0이 있죠. 0. 0이 있어요. 0. 0은 상관관계 없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즉 여기 마이너스 1쪽이나 플러스 1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죠. 상관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96이다. 플러스 0.87이다. 이러면 이제 상관성이 높다 해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부적 상관이 높다 하고 여기는 정적 상관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상관계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타당도 신뢰도 볼 때 신뢰도라든지 타당도 검증에서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보죠. 1차에 나왔던 거 보시죠. 결정계수. 결정계수인데 우리가 상관계수는 결정계수 비교가 가능합니다. 결정계수란 크기가 다른 여러 상관계수를 비교할 때 바로 이제 별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상관계수 R제곱, R로 해요. R제곱이라는데 이 별량을 상관계수 R제곱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정계수 이퀄 상관계수인 R의 제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정계수다. 결정계수는 R제곱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은 뭐냐? 여기서 R은 바로 상관계수다라고 해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상관계수를 가르쳐 주면 여기에서 이제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별량이 돼서 그 별량만큼 설명력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라 했죠? 설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계수는 설명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설명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이 바로 결정계수가 된다 말씀드렸죠. 자, 3번 별표. 3번이 이제 출제된 건데요.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 성적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자, 지능 지수가 있어요. IQ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성을 봤어요. 상관성을 봤는데 상관계수가 보니까 0.3이죠. 0.3.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0.3이면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곱을 해요. 0.3에 제곱을 하면 0.09, 100분의 9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이 9%가 바로 뭐냐? 설명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능지수, 거기 나올 거예요. 지능검사 점수로 학교 성적의 9% 정도를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관성이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9% 정도는 학교 성적의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검사, 지능지수로 학교 성적의 9%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9%면 100%에서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결정계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기에서 출제된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